완전연소가 되려면 연료와 산소가 충분히 만나 끝까지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연료와 공기가 고르게 잘 섞여야 하며 연소실 안에서 타는데 필요한 체류 시간도 충분해야 완전히 다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실 온도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 수준으로 높게 유지해야 완전연소에 유리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연소 반응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추어 버려서 불완전연소의 산물인 일산화탄소와 HC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연소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후드로 오염물질을 잘 빨아들이려면 발생원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곡소적인 흡인 방식으로 주 발생원만 겨냥해서 포집하며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올바른 요령입니다. 문제는 개구 면적입니다. 같은 대풍량이라면 후드의 개구 면적을 오히려 좁게 만들어야 흡인 속도가 커지고 그만큼 오염물질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개구 면적을 넓히면 속도가 떨어져서 흡인 효율이 오히려 나빠지므로 개구 면적을 가급적 넓게 한다는 설명은 거리가 먼 틀린 요령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 집진 장치의 압력 손실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전기력으로 먼지를 개장시켜 집진판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라 가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별다른 저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약 10에서 20mm 아쿠아로 매우 작고 가스를 밀어주는 팬의 동력비도 적게 들어 운전 예지비가 저렴한 것이 팬 장점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관성력 집진장치 같은 물리적 집진장치보다 집진 조율이 훨씬 높고 약 350도의 고온가스도 처리할 수 있으며 전압이나 가스량이 갑자기 변하면 집진 성능이 쉽게 흔들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2번은 압력 손실이 커서 동력비가 많이 든다고 했으니 사실과 반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그 물질이 실제로 배출되는 산업공정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벤젠은 원유를 정제하는 석유 정제 공정과 포르말린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올바른 연결이고 이 문제의 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물질과 발생원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납은 자동차 축전지, 제조나 페인트 공장에서 수은은 도금 공장이나 농약 제조 공장에서 브로미은 염료 공장, 의약 제조, 농약 제조 공장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문제에 나온 비료, 암모니아 제조, 알루미늄, 유리혼합, 성면, 니켈 광선은 각각 다른 물질의 발생원이므로 짝이 맞지 않습니다. 발생원을 외우실 때는 물질을 하나씩 따로 외우지 마시고 어떤 산업 현장인지 전면을 떠올리며 물질과 함께 묶어두시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연소 온도를 높이는 조건과 낮추는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연소 온도를 높이려면 연료가 가진 열량을 최대한 온도 상승에 써야 합니다. 완전 연소로 열을 남김없이 내주고 공기를 미리 예열해두면 그만큼 열 손실 없이 온도가 올라가며 발열량이 큰 연료를 쓸수록 같은 양으로도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과잉 공기는 연소에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넣어주는 여분의 공기입니다. 이 여분의 공기는 연소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데워지기만 하면서 열을 흡수해 가는데 양이 많아질수록 배아끼는 열도 함께 늘어나 오히려 연소실 전체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과잉 공기량을 많게 하는 것은 연소 온도를 높이는 조건이 아니라 낮추는 조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 나온 핵심 키워드로 장치 분석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온방가스로 시료를 이동시켜 관내에서 성분별로 분리한 뒤 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는 설명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 시료나 기화시킨 액체, 고체 시료를 온방가스의 시료관 내부로 흘려보내면 각 성분이 관과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시간차를 두고 관을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성분을 검출기로 잡아 크로마토그램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대기 중 무기물, 유기물 오염물질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널리 쓰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관법, 원자흡수분 관광도법, 비분산적외선 분관 분석법은 모두 빛의 흡수 정도를 측정하는 분석법으로 온방가스의 외향관 내 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집진기 효율식을 이용해 효율을 90%에서 99.9%로 높이려면 집진금 면적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효율은 이 차의 형태로 통과하고 남는 먼지 비율이 지수함수로 줄어듭니다. 효율이 90%, 99.9%로 숫자상 조금 올라도 남는 비율은 10%, 0.1%로 100분의 1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면적은 그만큼 크게 늘어납니다.
즉 A2는 A1의 선배입니다. 효율의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남은 먼지 비율을 녹으로 비교해야 정확한 면적 배율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블로다운 효과가 어떤 집진장치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원식력 집진장치는 항진가스를 원통 안에서 회전시켜 그 원식력으로 먼지를 벽쪽으로 밀어내 분리합니다. 그래서 입고 가스 속도가 빠를수록 먼지에 걸리는 원식력이 커지고 제거효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블로다운은 집진기 하부의 먼지, 배출부 부근 가스를 일부 흡인에 함께 빼주는 방법으로 하부에 쌓인 먼지가 상승 기류를 타고 다시 날려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재비산을 억제해 원식력 집진장치의 집진율을 높이는 데 쓰입니다. 중력 집진장치, 전기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는 블로다운 개념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이클론 집진장치에서 쓰는 입경 관련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임계 입경은 사이클론으로 100%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먼지 입자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크기보다 큰 입자는 사이클론을 거치면 전부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절단 입경은 50%만 제거되는 입경입니다. 100%면 임계 입경, 50%면 절단 입경으로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물질별로 주로 어떤 업종에서 배출되는지 짝지어 기억해두시면 쉽게 풀리는 유형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알루미늄 공업, 유업, 인산비료 공업, 유리공업의 원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련에 쓰는 빙정석, 부자기와 유리 원료에 섞는 형석, 인산비료 제조에 쓰는 인광성 모두 불소화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원료를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소 성분이 빠져나와 플루오린 하수소, 밭으로 배출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암모니아는 화학비료 제조, 부금공장, 냉동공장, 표백공정, 나일론 제조공정에서 주로 나오고 카드뮴은 아연 정연, 카드뮴은 아연 점연, 파인트 살충제 제조에서 나분건전지 제조, 인쇄공업, 페인트, 농약 제조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즉 알루미늄 공업, 요업, 인산비료 공업, 유리공업과 짝지어지는 물질은 플루오린 하수소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연소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부적으로 고온이 생길수록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소 조절로 NOx를 줄이는 방법은 한마디로 온도를 낮추고 국부적인 고온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2단 연소는 연료를 한 번에 다 태우지 않고 나누어 태워서 순간적인 고온 발생을 막고 과잉 공기량을 줄이면 저산소 연소가 되어 질소가 산화될 여지가 줄어들며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면 불활성 성분이 늘어 화염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모두 온도를 낮추는 방향의 조치이지요. 반면 부분적인 고온 영역을 만들어 연소 효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부적으로 온도를 더 끌어올리는 조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NOx 발생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늘리는 결과가 되니 연소 조절에 의한 억제 방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직렬로 연결된 두 집진장치를 지날 때는 걸러지고 남은 먼지의 비율 즉 통과율을 각 단계마다 서로 곱해서 최종 배출 농도를 구합니다. 1차 집진율이 90%이면 통과율은 10%인 0.1이고 2차 집진율이 98%이면 통과율은 2%인 0.02입니다. 두 장치를 순서대로 통과하면서 남는 먼지 비율은 이 두 통과율을 곱한 값입니다. 1차 입구 농도 5.9g/큐빅미터에 전체 통과율 0.002를 곱하면 2차 집진장치 출고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절대온도는 분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영하 273도를 기준점 0K로 잡은 온도 능금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기만 하면 바로 절대온도가 됩니다. 문제에서 25도가 주어졌으니 그대로 273을 더하면 298K가 나옵니다. 복잡한 원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환 공식만 정확히 외워두시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건조한 대기의 부피 구성 비율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건조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르곤입니다. 이어서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제논 순으로 아주 적은 양이 섞여 있습니다. 아르곤은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라서 공기 중에 그대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질소와 산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 중 이산화탄소와 네온은 아르곤보다 훨씬 적은 양이고 오존한 대륙권에는 미량으로만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표적인 집진장치들의 원리와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사이클론은 먼지 섞인 가스를 원통 안에서 빙글빙글 돌려 원심력으로 무거운 먼지를 바깥벽 쪽으로 밀어내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과집진 장치가 아니라 원심력집진 장치에 해당합니다. 중력집진 장치는 가스 속도를 낮춰 먼지가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가장 단순한 구조라 미세한 먼지는 거의 잡아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저효율 집진 장치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는 여과포에 먼지를 걸러내는 방식인데 먼지에 수분이 많으면 여과포가 젖어 눈막힘이 생기기 쉬움으로 수분이 적은 건조한 먼지 처리에 적합합니다. 반면 전기 집진 장치는 방전극에 고전압을 걸어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고 이때 생긴 이온이 먼지를 개전시켜 집진극으로 끌어모읍니다. 코로나 방전으로 집진한다는 설명이 이 원리에 해당하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활성 시너지법의 표준 운전 조건 중 FMB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F는 먹이가 되는 유입 BOD량, M은 이를 먹고 사는 미생물량은 MLSS를 뜻합니다. 즉 FMB는 미생물 한 단위당 하루에 공급되는 먹이의 양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비율이 너무 크면 미생물에 비해 먹이가 지나치게 많아 BOD가 다 분해되지 못하고 남아 처리수 수질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미생물이 먹이 부족으로 자기 몸을 분해하는 내생호흡 상태에 들어가 슬러지 층간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슬러지가 안정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도록 0.2에서 0.4 사이로 맞춰 운전합니다. 참고로 BOD 용적 부하는 0.4kg BOD, 흠산비, 슬러지 반송비는 30에서 50%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경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이가 이산의 양이온 금속, 대표적으로 칼슘이온과 마그네슘이온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물마다 그대로 쓰면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물질인 탄산칼슘의 양으로 환산해서 ppm 단위로 표시합니다. 즉 수산화 칼슘이 아니라 탄산칼슘으로 환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므로 이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나트륨이온은 원래 경도 유발물질이 아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비누의 세척력을 떨어뜨려 경도와 비슷하게 작용함으로 유사경도라 부릅니다. 또 샘물 속 금속이온은 비누 세제와 결합해 거품 생성을 방해하므로 세탁 효과가 떨어지고 탄산이온이나 중탄산이온과 결합한 탄산경구는 물을 끓이면 침전되어 제거되므로 일시경도라 부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기물의 호기성분의 최종 산물을 묻는 문제입니다. 호기성 분해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산소가 풍부하니 유기물 속 탄소와 수소가 끝까지 산화되어 각각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함께 발생합니다. 반대로 현기성 분해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완전 산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최종 산물로 메탄가스와 탄산가스가 생깁니다. 산소 유무에 따라 최종 산물이 달라진다는 점을 짝지어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인만 제거하는 공법과 질소, 인을 함께 제거하는 공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인 제거는 현기조에서 인을 방출시키고 이어지는 호기조에서 인을 과잉 섭취시키는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AO 공법은 현기조와 호기조, 이렇게 두 단계로만 구성되어 있어 팔지를 위한 무산소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건드리지 않고 인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A2O 공법과 2단계, 5단계 바덴포 공법은 무산소조를 추가로 두어 탈질까지 함께 일어나므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합니다. 인만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셋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착성 장식 생물학적 차리공법의 대표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활성 시너지법이 미생물을 물속에 떠다니게 하여 폐수와 섞는 부유성 장식이라면 살수여산법은 세석이나 플라스틱 같은 여제 표면에 미생물을 부착 키우는 부착성 장식입니다. 여제를 채운 탱크 위에서 폐수를 간헐적으로 뿌려주면 폐수가 여제를 가고 흘러내리면서 공기와 접촉하고 여제 표면에 붙은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 분해합니다. 다만 여제 표면에 미생물 막이 두껍게 자라 막히면 고인물이 연못처럼 되는 연못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파리가 번식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라군법은 자연 점화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고정소각법은 폐수 처리가 아닌 소각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현기성 소화조에서 완충 능력, 즉 pH가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는 알칼리도입니다.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 암모니아가 소화조 안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중탄산염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탄산염이 산이 들어와도 이를 중화시켜 pH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화조를 운전할 때는 알칼리도를 측정해서 완충 능력이 충분한지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탁도, 경도, 응집도는 이러한 완충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지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지도상의 한 지점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생활하수나 축산 배수, 공장의 산업 폐수처럼 배출고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서 위치와 배출량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처럼 넓은 면적에서 빗물 등에 씻겨 불특정하게 흘러드는 오염원입니다. 배출 지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면 단위로 퍼져 있어 관리가 훨씬 어렵지요. 보기 중 농경지 배수는 농지라는 넓은 면적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물이므로 비점오염원에 해당하고, 나머지 폐수처리장 방류수, 축산 폐수, 공장의 산업 폐수는 모두 배출고가 정해진 점오염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액체 시약의 농도를 표시하는 표기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시약 농도에서 형태로 표시할 때는 앞의 숫자가 시약 자체의 부피, 뒤의 숫자가 섞는 물의 부피를 나타냅니다. 즉 시약 A 부피에 물 B 부피를 더하여 혼합한다는 약속입니다. 전체 부피를 B로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두 부피를 그대로 더해서 섞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황산은 황산 1ml에 물 2ml를 더하여 혼합한 용액을 말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폐수처리장 같은 개방유로에서는 관속을 흐르는 폐쇄유로와 달리 압력 차이로 유량을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가로질러 판을 세우고 그 위로 물을 넘쳐오르게 한 뒤 넘치는 높이를 측정해 유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구조물을 위어라고 합니다. 위어는 물이 넘어가는 절단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위어, 사각위어, 사다리꼴위어 등으로 나뉩니다. 유량이 적을 때는 정밀도가 높은 삼각위어를, 유량이 많을 때는 사각위어를 주로 사용하며, 수위가 높아질수록 넘치는 물의 양도 커지므로 수위차 하나만 재도 유량을 알 수 있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확산기와 산기기는 폐수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이고, 피토정극기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회분식 배양에서 박테리아의 시간에 따른 성장 곡선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배양을 막 시작하면 세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세포수가 거의 늘지 않는 유도기를 거칩니다. 적응이 끝나면 영양분과 산소가 넉넉한 상태이니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대수성장기로 접어들지요. 이후 영양분은 줄고 노폐물은 쌓이면서 증식 속도와 산의 속도가 비슷해지는 점지기를 거치고 결국 영양 고갈과 독성 물질 축적이 심해지면서 세포가 죽어가는 사멸기로 마무리됩니다. 정리하면 유도기, 대수성장기, 정지기, 사멸기 순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크롬 환원 처리에 필요한 아황산납트륨의 양을 반응식 몰비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폐수 중 크롬이온의 하루 발생량을 구합니다. 농도 600mg/L는 600g/큐빅미터과 같으므로 폐수량 40큐빅미터 DAUI를 곱해 하루 처리량을 구하고, 반응식 2H2CrO 4 플러스 3NA2SO3 플러스 3H2SO4는 CR2에 끼트2SO4 플러스 3Na2SO4 플러스 H2O에서 크롬 대 아황산나트륨 몰비 2대3의 분자량을 곱해 질량비 비례식을 세워 필요량을 구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아황산나트륨의 일홀량은 약 87kg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BOD5를 측정할 때 실험실에서 지키는 표준 배양 조건을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BOD는 물속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산소의 양으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활발하게 분해 활동을 하려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험실에서는 이 기준 온도를 20도로 정해놓고 배양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표준 기간을 5일로 정해서 배양 전과 후의 용존산소 차이로부터 산소 요구량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5일간의 BOD라는 뜻으로 BOD5라 부르는 것이고, 시험 기준에서도 20도에서 5일 동안 배양했을 때의 산소 요구량으로 BOD5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피해 증상을 짝짓는 문제입니다. 먼저 맞는 연결부터 보면 페놀은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와 맛을 내는 물질이고, 이는 하천이나 호수에 들어가면 조류를 과다 번식시켜 부형염화를 일으킵니다.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속 산소를 소비하므로 용존산소 결핍을 부릅니다. 문제는 시안입니다. 시안은 세포 속 효소 작용을 막아 세포호흡에 저해하는 물질로 몸에 들어가면 질식성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뼈가 물러지는 고련화 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기무산소 호기 공정에서 각 반응조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현기조에서는 인축적 미생물이 유기물을 흡수해 몸속에 저장하는데,
이때 그동안 세포에 쌓아두었던 인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함께 방출합니다. 즉 향기조의 역할은 유기물 흡수와 인 방출입니다. 이렇게 인을 내보낸 미생물이 폭기조로 넘어가면 저장해 둔 유기물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방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을 과잉 흡수합니다. 이 미생물을 잉여슬러지로 빼내면 인이계 밖으로 제거됩니다. 참고로 탈질은 무산소조의 역할이니 현기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법 중에서 인 제거와 관계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O 공법, 파스 90P0보, 바덴포 공법은 모두 하스 처리 과정에 현기 조건을 넣어 미생물이 필요 이상으로 인을 몸속에 저장하게 만들거나 인을 따로 방출시켜 제거하는 방식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법입니다. 반면 INDORE 공법은 폐수 처리 공법이 아니라 왁엽이나 축분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폐비로 만드는 호기성 퇴비화 공법이라 애초에 인 제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하나, 즉 인 제거 공법이 아닌 것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의 특이한 성질을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물 분자는 산소 쪽으로 전자가 더 강하게 끌려가 있어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극성 분자입니다. 이 극성 덕분에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으로 서로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이 강하다는 것은 곧 물 분자를 흩뜨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비열이 크고 누르는 힘에도 잘 줄어들지 않아 압축성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니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물은 수소 결합 구조 때문에 사도 부근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점도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FMB는 폭기조 암미생물 양에 비해 하루 유입 BOD 먹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부하 지표입니다. 먼저 체류시간 공식 T는 VQ로 폭기조 용적을 구하고 유입 BOD량을 미생물량으로 나누면 FMB가 나옵니다. 체류시간을 짧게 잡아 폭기조 용적이 작아진 만큼 같은 미생물량이 처리해야 할 부하는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약품을 주입할 때 수조의 부피에 주입 농도를 곱해 필요한 약품량을 구하는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곱해 수조의 최적을 구하고 여기에 주입 농도 69mg/L를 곱하면 약품의 총량이 나옵니다. 이때 부피 단위 땅섬을 L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하고 질량 단위 mg을 kg으로 바꾸려면 100만 분의 1을 곱해주는 단위 환산이 핵심입니다. 최적을 리터로 바꾼 뒤 농도를 곱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4kg이 나오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퍼센트 농도를 ppm으로 바꾸는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놓은 비율이고 ppm은 전체를 100만으로 놓은 비율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가 100만 나누기 100은 만배이므로 퍼센트 농도의 만을 곱하면 바로 ppm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05%는 500ppm이 됩니다. 참고로 1%는 1000ppm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비슷한 환산 문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MB는 폭기조성 미생물의 양에 비해 하루에 들어오는 먹이인 BOD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FMB는 BOD 부하량을 MLSS 농도와 폭기조 용적의 곱으로 나눈 값이 되고 이 관계를 폭기조 용적 중심으로 바꾸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는 하루에 유입되는 BOD의 총량이고 분모는 MLSS 농도에 FMB를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단위가 정리되면서 폭기조 용적만 남게 되고 계산하면 500큐빅미터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을 구하는 기본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분 함량이란 시료 전체 무게 중에서 건조로 날아간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조 전 무게에서 건조 후 무게를 빼면 증발한 수분의 양이 나오고 이 값을 건조 전 무게로 나누어 100분율로 나타내면 됩니다. 건조 전 실험 무게 100kg에서 건조 후 실험 무게 80kg을 빼면 60kg이 수분으로 사라진 양이 됩니다. 이 60kg을 처음 무게인 100kg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100분율로 바꾸면 60%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해 폐기물의 국외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젤협약입니다.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과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을 떠넘기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고 비엔날 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며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플루오린 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즉 온실가스, 오존층 문제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문제는 서로 다른 협약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파쇄는 큰 덩어리의 폐기물이나 원료를 잘게 부수는 공정인데 이때 대상물에 작용시키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충격력, 전달력, 압축력입니다. 충격력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때려서 깨뜨리는 힘이고 전달력은 대상물을 엇갈리게 밀어 잘라내는 힘이며 압축력은 양쪽에서 눌러지시켜 부수는 힘입니다. 실제 파쇄기들도 이 세 가지 원리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조합해 작동합니다. 정저력은 전하를 이용해 입자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으로 전기 집진 같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지 파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의 3대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각로 형식 중에서 모래를 이용해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유동상 소각로는 화상 위에 모래를 깔아놓고 그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공기 분사 노즐에서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어 모래를 둥둥 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래가 액체처럼 움직이는 층, 즉 유동층을 만든 뒤 버너로 약 600에서 700도 정도까지 예열해두고 위쪽에서 폐기물을 투입하면 뜨거운 모래층과 골고루 섞이면서 순환적으로 건조되고 곧바로 소각됩니다. 직합으로부터 가스를 주입해 모래를 띄우고 이를 가열한 다음 상부로 폐기물을 넣어 태운다는 문제의 설명은 유동상 소각로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참고로 회전식은 원통형로를 회전시키며 태우는 방식이고 다단식은 여러 단의 화상을 거치며 태우는 방식이며 화격자식은 쇠살대 위에서 폐기물을 이동시키며 태우는 방식이라 모래를 쓰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비화 처리 방법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비화는 미생물의 힘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라 소각이나 매립 같은 다른 처리 기술에 비해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 없고 초기 시설 투자비와 운영 에너지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대신 완성된 퇴비의 품질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발효와 부숙 과정에 시간과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번, 3번, 4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번입니다. 퇴비는 화학 비료에 비해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 성분 함량이 낮아 비료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수분과 유기물이 분해되며 줄어드는 부피 감소율도 50% 이하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지문처럼 부피 감소율이 70% 이상으로 크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폐비화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로터리 킬러는 회전로라고도 부르는데 원통형 드럼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며 태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드럼이나 대형 용기를 따로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투입할 수 있고 예열이나 혼합 같은 전처리도 거의 필요 없으며 공급장치 설계에서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전하는 드럼 안에서는 폐기물과 열이 고르게 섞이기 어렵고 표면적에 비해 열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효율이 낮고 투자비에 비해 소각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효율이 높고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현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로터리 킬른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2번, 3번, 4번은 모두 로터리 킬른의 실제 장점이고 1번만 사실과 어긋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폐기물 선별 방법은 크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는 손선별법과 기계를 이용하는 기계선별법으로 나뉩니다. 기계선별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날려서 나누는 공기선별, 실붙이 같은 자성체를 자석으로 끌어당겨 골라내는 자석선별, 채눈의 크기 차이로 입자를 걸러내는 스크린선별이지요. 반면 산화선별은 물질을 산화반응시켜 성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무게나 자성, 입도 같은 물리적 차이를 이용해 나누는 선별 방식과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폐기물 선별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파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파쇄는 폐기물을 잘게 부수어 입자를 미세하고 균일하게 만드는 사전 처리 공정입니다. 입자가 작고 고르게 섞이면 입자가 작아지면 표면적이 늘어나 미생물이 폐기물에 접촉할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집니다. 그러면 미생물의 분해 속도가 오히려 빨라져서 부식 효과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촉진됩니다. 그래서 부식 효과 억제는 파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겉보기 비중의 증가, 특정 성분의 분리, 고체 물질 간의 균일 혼합 효과는 모두 파쇄를 통해 실제로 얻어지는 효과이므로 목적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나 분뇨가 얼마나 쉽게 탈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묻고 있습니다. 슬러지의 탈수성은 물이 입자 사이를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즉 역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과의 어려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여과비자환입니다. 값이 클수록 탈수성이 나쁘고 작을수록 탈수가 잘 됩니다. 참고로 균등계수, 유효경은 입자 크기 분포 지표이고 알칼리도는 완충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라 탈수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매립 공법을 육상 매립과 해안 매립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해안 매립은 물이 있는 바다를 메우는 방식이라 물속에 폐기물을 넣거나 순서를 정해 차례로 투입하는 방법을 씁니다. 수중 투기 공법, 순차 투입 공법, 받침 뿌림 공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새 공법, 불원형 공법, 샌드위치 공법은 땅을 파거나 층층이 쌓아 흙으로 덮는 육상 매립 공법입니다. 보기 중 해안 매립에 해당하는 것은 순차 투입 공법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이발열량과 고이발열량의 차이는 수분이 수증기로 빠져나가며 가져가는 증발자면입니다. HHV는 이 수증기가 응축되며 내놓는 열까지 포함하고 LHV는 그 자매만큼을 뺀 값입니다. 수소가 타면 물이 생기므로 9H는 연소로 생긴 수분, W는 원래 수분입니다. 문제에서 수소 함량은 무시하라 했으므로 9H항이 사라지고 LHV는 H소HV, 6W로 정리됩니다. 즉 LHV는 HV의 서수분 함량에 비례하는 만큼만 빼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잉 공기율은 실제로 넣어준 공기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배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뺀 촉과분을 애초에 필요했던 양인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공기량으로 나누면 기준이 틀어져 버립니다. 같은 원리를 공기비램으로 표현하며 과잉 공기율은 곱하기 100T 되는데 이 역시 이론 공기량을 100% 기준으로 두고 촉과한 만큼만 따지는 것이니 같은 식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수거, 효율과 위생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수거 지역을 차고지와 가깝게 정하면 출발 후 이동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유자형 회전은 차량이 좁은 길에서 방향을 바꾸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피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도 수거 차량의 이동을 늦춤으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4번입니다. 쓰레기는 적게 발생하는 지점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해야 합니다. 대출량이 많은 곳을 나중으로 미루면 그만큼 오래 쌓여 부패와 악취, 해충이 생기기 쉽고 작업도 한꺼번에 몰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매립지에 묻힌 유기물질은 산소가 부족한 현기성 조건에서 서서히 분해됩니다. 이 현기성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주성분은 구성비로 보면 메탄이 약 40에서 60%, 이산화탄소가 약 30에서 50%를 차지해서 부가스가 매립가스 대부분을 이루는데 그중 메탄의 비중이 더 큽니다. 매립 초기에는 호기성 분해로 이산화탄소가 먼저 많이 나오지만 매립지가 안정화되어 현기성 분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메탄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로 자리 잡습니다. 산소는 현기성 조건에서 오히려 소모되어 거의 남지 않고 질소와 황화수소는 유기물 분해의 주된 산물이 아니라서 소량만 존재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건조 전후에도 마르지 않는 고형물의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물질소지 원리를 이용합니다. 황수율 85%는 쓰레기 1000kg 중 물 850kg, 고형물 150kg이라는 뜻입니다. 건조를 시켜도 고형물 150kg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으며 물만 증발해서 빠져나갑니다. 건조 후 함수율이 25%가 되었다면 변하지 않는 고형물 150kg이 건조 후 전체 무게의 75%를 차지한다는 뜻이므로 이 관계로 건조 후 전체 무게를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비화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당류나 아미노산처럼 분해되기 쉬운 성분부터 먼저 먹어치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까지 처리되어 마지막에는 암갈색의 안정된 부식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 즉 CMB입니다. 이 생물은 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질소를 몸체 구성에 쓰면서 유기물 속 탄소를 계속 분해해 이산화탄소로 날려보냅니다. 그러니 퇴비화가 진행될수록 탄소는 줄고 질소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므로 CMB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잘 익은 퇴비의 CMB는 대략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인 호기성분해, 초기 당류, 아미노산 분해, 안갈색 부식질 생성은 모두 맞는 설명이고 CMB가 높아진다는 설명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선별과 파쇄 두 공정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선별은 폐기물 속에 섞여 있는 여러 성분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을 골라내는 공정입니다. 즉 종류가 다른 물질들을 재질별로 나누어 분리하는 것이 선별의 핵심 목적입니다. 반면 부피 감소, 밀도 증가, 저장 면적 감소는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파쇄 공정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을 잘게 부수면 부피가 줄고 그만큼 밀도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저장에 필요한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재활용 가능한 성분의 분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을 압축해서 부피를 줄인 뒤 매립하는 공법을 묻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립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매립하기 전에 쓰레기를 일정한 덩어리 형태로 강하게 압축해 부피부터 줄이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부피가 줄면 그만큼 매립지를 적게 써도 되고 사용의 난도 늘어나겠지요. 압축한 덩어리는 포장까지 해서 옮기니 운반이 편하고 형태가 안정적이어서 쌓아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매립 면적을 줄이는 이 방법이 특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도랑형 공법과 새 공법은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묻는 구조 방식이고 순차 투입 공법은 매립지에 쓰레기를 순서대로 투입하는 방식이라 압축, 감량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적환장은 소형 차량이 모아온 쓰레기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싣는 중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위치를 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수거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수거 지역에서 가까워야 소형 차량이 짧은 거리만 오가면 되니 운행 시간과 연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수송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또한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대형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관리가 잘 되면 공중위생과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이와 반대로 수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차량의 운행거리가 오히려 늘어나 수거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도 커지므로 적환장 입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모두 정상적인 입지 조건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압축비는 압축 전 부피를 압축 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압축비가 클수록 부피가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최적 감소율은 줄어든 부피의 비율이므로 1에서 압축비의 역수를 뺀 값에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압축비 1.67을 그대로 대입하면 약 40%가 나옵니다. 압축비 공식과 헷갈리지 않도록 감소율은 1에서 압축비 역수를 뺀 값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파동에서 속도, 진동수 파장의 관계식을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고 파장은 파동 하나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속도는 이 둘을 곱한 값이므로 거꾸로 파장을 구하려면 속도를 진동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속도 50m/s를 진동수 100Hz로 나누면 0.5m이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방음 대책은 소음이 생기는 지점에서 줄이는 음원 대책과 소음이 퍼져나가는 길목에서 막는 전파 경로 대책으로 나뉩니다. 음원 대책은 소음이 만들어지는 원인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음을 내는 기계나 배관에 소음기를 달아 소리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요. 반면 거리 감쇄, 방음벽 설치, 공장 건물 내벽의 흡음 처리는 이미 발생한 소음이 퍼져나가는 경로에서 거리를 벌리거나 막거나 흡수하는 방법이므로 모두 전파 경로 대책입니다. 그러니 소음이 나오는 근원을 직접 다스리는 소음기 설치만 음원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벽의 음향 투과율로부터 투과 손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투과 손실은 벽이 소리를 얼마나 막아주는지를 dB로 나타낸 값으로 투과율의 역수의 로그를 취해 구합니다. 투과율이 작을수록 즉 소리가 적게 통과할수록 투과 손실은 커집니다. 투과율 0.1%는 소수로 0.001임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점음원에서 나오는 소리는 서방으로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에너지가 더 넓은 면적에 분산되어 음압 레벨이 줄어듭니다. 점음원은 거리가 2배로 늘어날 때마다 음압 레벨이 약 10dB씩 떨어진다고 기억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거리가 10m에서 20m로 딱 2배 늘었으니 100dB에서 6dB 정도를 빼주면 약 94dB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박옹지 흡음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박옹지 흡음재는 재료 내부에 미세한 기공이 촘촘히 뚫려 있어서 음파가 그 구멍 속을 드나들 때 공기와의 마찰과 점성 저항으로 소리 에너지가 열로 바뀌며 흡수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리손, 앞면 같은 섬유질 재료나 폴리우레탄 폼처럼 스펀지,
구조를 가진 발포수지 재료가 대표적인 다공질 흡음재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닐 시트는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이 없는 판상 재료라서 음파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반사되거나 판 자체가 진동하며 특정 주파수를 흡수하는 판상형에 가깝습니다. 즉 다공질 구조가 아니므로 다공질 흡음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